이 칩워의 크리스 밀러는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반도체 시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덟 배신자라는 말이 좀 유명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의 어떤 스토리보다 재밌습니다. 로버트 로이스는 페어차일드를 나와서 인텔까지 가기 때문에 이 사람도 반도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반도체를 공부하셨을 거예요, 아마 투자를 위해서. 그래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누죠. 이 칩워의 크리스 밀러는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반도체 시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반도체 시장을 해석했기 때문에 약간의 편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면 원래 반도체는 컴퓨터에 사용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사용될 때 그 반도체의 기능은 연산을 위한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컴퓨터는 요런 지금 보이시는 여성들 보이시나요? 이 여성들, 요분들이 컴퓨터였어요. 그래서 컴퓨트라는 단어가, 계산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요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불렀어요. 여기 보시면 인간 컴퓨터, 요분 캐서린 G 존슨, 영화에서 요 사람이 대신한 역이죠. 요 역의 이 사람은 컴퓨터 역할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자 계산하는 거가 컴퓨터 트랜지스터 IC 역할을 각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여성들을 모집합니다. 보시죠, 여기 여성들. 컴퓨트 하는 사람, 컴퓨터, 인간 컴퓨터들. 요 사람들이 각각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게 처음에 컴퓨터고요. 그거를 이제 영화로 했던 게 히든 피겨스죠. 저도 이제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실제 이제 계산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 도로시 본, 옥타비아 스펜서라는 요 분이죠. 다 흑인이니까 뭐 흑인, 이게 사실 히든 피겨스는 흑인들에 대한 어떤 그 연구원들의 나사에서의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편협하고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영화인데, 그래서 히든, 숨겨진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나사의 그 모든 프로젝트, 특별히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하는 그 일에 주된 어떤 주인공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든 피겨스인데, 그랬던 것처럼 이 당시는 여성들이 계산원 역할을 다 했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요 사람이 요 분들한테 말하는 장면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이 영화를 보긴 봤지만 오래돼서 IBM 7086 뭐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사에서 니네들이 이제 다 자르고 IBM 컴퓨터를 쓴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 프로그래밍 익혀야지. 우리도 잘리지 말고 프로그래머가 돼야 돼 라고 해서 프로그램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어쨌든 요 사람들이 아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요렇게 인간들로 인해서 컴퓨터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ENIAC이라고 말하는 일렉트로닉 뉴메리컬 인터그레이터 앤드 캘큘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ENIAC이라고 세계 최초의 컴퓨터 많이 들어보셨죠? 뒤에는 이렇게 진공관으로 돼 있고 얘는 30톤 나간답니다. 요 진공관 18,000개가 꼽혀 있는 거예요. 진공관은 자연적으로 얼마 만에 하나씩 나가버립니다. 그 교체하는 동안은 계산이 멈춰요. 요 진공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ENIAC이고요. 요게 최초의 컴퓨터고, 요걸로 그 당시 미국이 어떤 로켓 미사일의 그 사정거리를 계산하는, 탄두 미사일 사정거리 계산하는데 얘가 처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펜실베니아 공과대학에 만들어진 걸로 저는 기억납니다. 요게 첫 번째 컴퓨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정한 컴퓨터, 반도체가 시작됩니다. 요 사람, 윌리엄 쇼클리. 이 사람은 이 반도체 역사상 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1950년도 윌리엄 쇼클리는 점접촉 트랜지스터, 정션 트랜지스터라는 거를 이제 만든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56년에 수상합니다. 그런데 존 바딘, 월터 브랜튼, 요 사람이 존 바딘, 요 사람이 월터 브랜튼, 이 트랜지스터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위에 보이시는 이 트랜지스터를 만든 사람들로 이 세 사람이 공동 수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벨 연구소에서 근무했어요. 사실상 이 트랜지스터의
그 신현 특허는 벨 연구소가 갖고 있었고요. 이 벨 연구소의 요 특허를 얘네가 별로 쓸모없다고 여기서 팔아버립니다. 어찌됐든 요 세 사람이 벨 연구소에서 함께 연구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쇼클리는 이 사람들 중에서 연구자 타입이 아니라 좀 야심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갑니다. 굉장히 언론 출연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돈 벌고 싶다고 늘 말했던 사람이라 나와서 쇼클리 연구소라는 걸 바로 차립니다. 그래서 1947년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 트랜스와 레지스터의 합친말, 전자회로 내에서 전자의 증폭과 스위칭을 담당한 소장.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냥 트랜지스터란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게 1947년에 발명된다라는 거고요. 요 쇼클리 연구소에 요 8명의 반도체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들이 채용됩니다. 요 8명은 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냐면 8명의 배신자라고 불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요. 사실 8명 배신자라는 말이 좀 유명해요. 반도체 역사상에서는 요 8명이 요 쇼클리 랩이라는데 아까 그 사람 있잖아요. 요 쇼클리. 요 사람이 엄청 이상한 일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부당한 그런 대우들을 많이 하고 뭐 예를 들면 지능 테스트 같은 걸 하라 그러고 이 박사들한테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요 사람들이 대거 그 쇼클리 랩을 그만두고 나옵니다. 나와서 차린 회사가 페어차일드 반도체. 이게 실리콘밸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의 어떤 스토리보다 재밌습니다. 이 보시면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라고 돼 있고 실리콘밸리의 스토리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페어칠드런이라고 부릅니다. 요 사람들이 나가서 차린 회사가 다 직간접으로 연결된 회사가 65개예요. 얘들이 전부 다 지금으로 말하는 그 실리콘밸리 지역에 만들어졌던 회사들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셸던 로버트나 유진 클라이너, 빅터 그리니치, 제이 리스트, 줄리어스 블랭, 그다음에 로버트 로이스 이 사람 굉장히 이제 계속 골든 무어 이 사람이 무어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죠. 그다음에 진 호르니 이 사람이 반도체 양산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요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디서 일했어요? 쇼클리 연구소라는 데서 일을 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나옵니다. 나올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결정적으로 오늘날 벤처 캐피탈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서록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아서록이 나서줍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던 기업가 셔먼 페어차일드. 그래서 페어차일드라는 그 회사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딴 거죠. 셔먼 페어차일드에서 150만 원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해 줍니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서록이 그 뒤에 이런 일을 계속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150만 달러의 페어차일드 자금을 받아서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차리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1957년 10월 1일. 요때 배신자 8명이 실리콘 트랜지스터 제조를 목적으로 한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이들이 볼 땐 행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신자 8명이 차례차례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떠납니다. 가장 먼저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나온 유진 클라이너 여기 있죠? 유진 클라이너 이 사람은 나와서 토마스 퍼킨스하고 함께 벤처 캐피탈 회사인 클라이너 퍼킨스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벤처 캐피탈의 아버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클라이너 퍼킨스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걸 차렸기 때문에 그 뒤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65개의 회사를 차릴 때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벤처 캐피탈 회사가 되는 거예요.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거의 마지막까지 지켰던 노이스와 고든 무어 아까 여기 노이스와 고든 무어는 1968년에 독립해서 그 유명한 인텔을 창업합니다. 68년도 이 두 사람이 노이스와 무어죠. 이 사람이 무어의 법칙 2배씩 반도체의 집적 회로가 성장한다라고 말했던 무어의 법칙을 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8명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페어차일드 그 당시 반도체의 영업부장이었던 제리 샌더스는 애니윈 터니하고 나와서 AMD 아시죠? 우리가 아는 AMD 설립합니다. 마찬가지로 페어차일드에서 영업 담당했던 돈 발렌타인은
벤처 캐피탈 중에서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에도 투자했던 것 같고 웬만한 지금 우리가 아는 아주 거대 빅텍들 그 유명한 그런 그 회사들의 대부분 많이 투자했던 세콰이어 캐피탈을 만들었던 돈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그 페어차일드 반도체 일원이었던 거죠.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와 이 8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회사들을 페어칠드런이라고 부르고 실리콘밸리 지역에 아직까지 65개 정도 이제 지금까지 생겼다가 죽은 것까지 하면 65개. 여기 보시면 인텔도 있고 AMD도 있고 그 다음에 내셔널 반도체도 있고 여기 내셔널 세미컨덕터 있죠?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아는 회사들이 몇 개 있으실 텐데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 쇼콜리 랩에서 나온 사람들 8명의 배신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을 배신자라고 부른 사람은 이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미국의 반도체 역사를 써갑니다. 사실은 미국의 반도체 역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반도체의 첫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1958년도에 반도체를 모아서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 회로들을 모아서 IC 그러니까 직접 회로가 요 잭 킬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직접 회로는 뭐냐면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와 저항과 캐퍼시티가 같이 다 모여져 있는 요런 모양. 이제 진정한 반도체죠. 요 IC 직접 회로 IC 칩이 처음으로 1958년 잭 킬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잭 킬비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잭 킬비인데 이 사람은 어디에 다녔던 사람이냐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많이 들어보셨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 반도체 하면 뺄 수 없는 지금도 현존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근무했던 이 잭 킬비 요 사람입니다. 나이 든 모습은 여러분 잭 킬비가 직접 회로 요게 그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그 당시 첫 번째 1958년도 IC 회로의 모양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은 만듭니다. 그래서 2000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만들었을 때 어딘가 다른 쪽에서 아까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근무하던 로버트 노이스 이 사람 로버트 노이스가 이도 역시 특허를 이미 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회사가 계속해서 특허 분쟁을 벌이다가 결국에 나중에 이 둘이 타협을 하고 같이 특허권을 공동 취득한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만든 IC 회로는 여기 보시는 지금 이런 칩 속에 이 안에 있는 요게 IC 회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잭 킬비는 나중까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로버트 로이스는 페어차일드를 나와서 인텔까지 가기 때문에 이 사람도 반도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반도체가 반도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그 전기가 통하지도 아예 안 통하거나 통하는 거가 아니라 통했다 안 통했다 해서 반도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원래 규소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규소는 실리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리콘밸리란 말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되네 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스토리 들어보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시게 되는데요. 이 규소의 주기율표 이 원소기호가 이 Si 실리콘이라고 불리는 거고 14번째 원소이고요. 이 규소는 주로 모래나 흙, 돌에 들어있고 산소 다음으로 지구의 전체에서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지각 전체의 질량의 28%를 규소가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실리콘 규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도체만 만드는 그 지역이란 뜻으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페어차일드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열심히 이제 이 IC 회로 직접 회로를 막 생산하는 공장을 돌리고 기술자를 모으고 하는데 문제는 매출이었죠. 그거를 사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돈이 들어갔고 반도체 산업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반면에 당장 그 반도체를 그 당시에는 쓰는 곳이 없었는데 그때 대단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소련이 1957년에 스푸트니크라는 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시죠? 미국을 쇼크에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러시아가 소련이 미국을 앞선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부랴부랴 케네디 대통령이 특별 선언을 하듯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달에 가야 한다. 그래서 인류를 달에 먼저 착륙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죠. 요거를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에 우주선을 착륙시키기 위해서
모든 계산을 할 컴퓨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AGC예요. AGC는 아폴로 가이던스 컴퓨터의 약자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30cm, 70cm, 15cm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요. 요 정도 크기. 이거는 아까 ENIAC이라는 전 세계에 처음으로 나왔던 컴퓨터의 1000분의 1에 해당되죠.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IC 칩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IC 칩이 회로 계산에 쓰여지는 그 칩이 IC 칩이라고 말하는 그 소량으로 바뀌면서 그 반도체로 바뀌면서 이렇게 작아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로이스와 잭 킬비가 있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그나마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칩을 이제 $1000 64개를 처음으로 구입하게 되는, 어디가? 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던 나사가, 그거를 도와주던 MIT 연구소가 이 $1000에 개당 $1000에 64개를 구입한 게 첫 번째 IC 매출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소련을 앞서기 위한 이 엄청난 그런 각성이 이들을 먹고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페어차일드 반도체는 그로부터 2년 사이에 매출 $500만 에서 $2100만 몇 배인가요? 7배, 8배 성장하고요. 직원을 1000명이나 고용하는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무기 산업이 이들을 살려낸 거죠. 그래서 페어차일드 반도체는 유지돼 가기 시작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특히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패트릭 해거티, 그 팻 해거티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4명의 그 파운더, 그러니까 설립자 중에 들어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 제 잘못된 이 사람 팻 해거티, 이 사람은 그래서 이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살아나는 길은 지금 이 세상에서 반도체를 소화해 줄 수 있는 곳은 나라밖에 없다라고 해서 미니트맨 프로그램, 64년도 이 미니트맨 요 미사일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니트맨 2, 이 미니트맨 미사일 2를 만드는 데다가 직접 회로를 공급해서 10만 개를 팔게 됩니다. 이건 어떤 정도 양이냐면 공군 반도체 구매액의 60%를 독식하는 완전 독점 어떤 업체? 군수 납품 업체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바뀌는 국면이 되는 거죠. 지금 미니트맨 3까지 나와 있고요. 뭐 제가 아는 게 그런 거 더 나와 있을 수도 있죠. 요 로켓 기술에 드디어 반도체가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군납 업체로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그 노이스나 이런 사람이 만들었던 그 페어차일드 반도체, 거기는 다른 쪽으로 가게 되죠. 자, 이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얘기하면서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제이 월러스 레스트롭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리스 창이 이때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입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진정한 반도체 회사로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월러스 레스트롭은 지금으로 말하면 노광 장비의 첫 기술을 만든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ASML의 아버지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모리스 창은 이 당시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반도체 수율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깐깐하고 정말 천재였기 때문에 반도체 수율을 그 당시에 25%, 30%씩 막 계속해서 올려나가는 작업을 했던 거죠. 우선 레스롭은 어떤 일을 했냐면 포토리소그라피라는 기술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포토리소그라피가 뭐냐면 그 사람이 생각해낸 겁니다. 현미경을 뒤집어서 만약에 비친다면 빛이 들어가서 이 실리콘에 새기는 거에 있어서 탁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착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월터 레스롭이 이 기술 같이 한 사람이 제임스 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페어차일드 반도체 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인텔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 둘이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디서? 내셔널 뷰로 그러니까 표준협회에서 일을 했는데 이때 요 장비를 착안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실험하기 시작하죠. 요건 어떤 거냐면 노광 장비라고 하는 쪽에 ASML의 원조와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반도체 공정 중에
포토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포토 레지스트리를 바르는 공정이죠. 노광 공정이라고도 하는데 메모리 반도체 제조의 첫 공정이 웨이퍼에다 반도체로 라인을 그리는 요 라인들을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웨이퍼 위에 얇게 강광액을 바르고 포토 레지스트를 바른 다음에 미세한 선을 그린 마스크 위에 씌우고 빛을 쏘면 마스크를 통과하면서 강광액을 태우고 웨이퍼에 남아있는 그 모양대로 요 회로 패턴들이 그려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에 강한 나라가 일본이죠. 포토레지스트리 점유율 거의 뭐 70~80% 하고 있는 나라죠. 어찌됐든 요 기술, 하지만 이제 EUV를 갖고 있는 ASML을 빼면 얘들은 헛수고입니다. 지금처럼 정교한 반도체에서는 요 단순 노광 장비로는 되지 않고 EUV 기술이 있어야 되죠. 어찌됐든 그런데 요거를 찾아낸 사람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월러스 레스럽입니다. 이 사람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나중에 교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웨이퍼가 나왔으니까 이 웨이퍼는 뭐 재미없으시겠지만 저는 좀 재밌어서 써는 건데요. 이 웨하스가 웨이퍼라는 말이에요. 웨하스 아시나요? 저 웨하스 좋아하는데 이 딸기 웨하스 특히 좋아합니다. 이 웨하스는 왜 웨하스냐? 여기 격자무늬 있죠? 와플 무늬라고 하는 와플 패턴이라고 하는데 요 패턴이 웨이퍼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그런 격자 패턴이고요. 얘를 웨이퍼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이 웨이퍼를 일본식으로 하면 우에하스 혹은 웨하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격자 무늬 과자를 웨하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예, 참 어렵게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웨하스하고 웨이퍼하고 같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그리고 이 웨하스는 맛있다 이게 주장이죠. 자, 이 웨이퍼는 그래서 나왔고요. 그런 김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아까 도체와 부도체가 있는데 그 중에 아예 흐르고 아예 안 흐르는데 어떤 땐 흐르고 어떤 땐 안 흐르는 걸 반도체라고 한다. 그래서 반이잖아요, 반. 그죠?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란 세미컨덕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데는 아까 포토 공정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웨이퍼를 제조하고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그 다음에 증착 이온, 그 다음에 금속 배선, EDS, 이거는 검사하는 거고 그걸 패키징하는 8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은 반도체를 공부하셨을 거예요. 아마 투자를 위해서. 그래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누죠.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낸드 프레시가 있죠. 메모리는 순간 없어지는 D램, 계속해서 남는 낸드 프레시, 영구 보존이죠. 그런가 하면 시스템 반도체는 CPU, GPU, AP가 있죠. CPU는 아시다시피 계산 모든 연산에 사용되지만 GPU는 그래픽,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쪽이죠. AP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반도체죠. 요거는 주로 퀄컴에서 만들어내고 설계는 몇 군데 특수한 것들이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시스템 반도체는 그런 면에서 이제 설계만 하는 회사, 팹리스라고 합니다. 팹이 없다는 거죠. 팹은 공장을 말하는데 이 팹을 갖고 있는 데가 파운드리입니다. 이 공장을 가지고 생산만 하는 곳이죠. 한국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전세계 파운드리 15%, 전세계 60% 이상 TSMC가 가져가고 있고 팹리스는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이 아는 그런들이 다 팹리스들입니다. 애플도 설계를 하죠. 팹리스라고 부르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설계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를 그래서 반도체 회사를 나눠보면 IDM이라고 말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 있고 종합 반도체 기업이 뭐냐? 설계부터 웨이퍼도 생산하고 패키징도 하고 판매 유통까지 하는 회사 삼성전자가 여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IP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IP 기업은 뭐냐면 반도체 설계 블록을 제공하기 때문에 팹리스 설계하는 회사에게 자기네들의 그 기술을 파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죠. IP 기업만 하는 데가 있고요. 팹리스 요 설계만 하는 곳이죠. 혹은 판매 유통 같이 하기 때문에 팹리스는 요 두 가지를 담당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설계하는 곳에다가 지적재산권 IP 기업처럼 디자인만 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죠. 디자인 하우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런가 하면 설계는 하지 않고 설계한 내용을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는 파운드리가 있죠. OSAT는 뭐냐? 파운드리에서 생산된 웨이퍼를 낱개의 칩으로 떼서 포장하고 품질을 검사하는 요 오삿이라고 부르는 회사는 포장 검사 같은 것만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은 파운드리를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다음에 팹리스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반도체의 생태계입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삼성전자는 설계부터 해서 이 모든 걸 하기 때문에 TSMC, 파운드리만 하는 TSMC하고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죠. 왜냐하면 애플은 설계를 해서 제작만 하는 TSMC에게 맡기고 싶지 자기네들이 설계한 내용을 카피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게 설계까지 하는 회사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TSMC는 우리는 설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너네들과 이해관계를 절대로 배치되는 상황을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를 믿고 함께 가자. 이걸로 동맹을 맺는데 성공한 회사가 TSMC예요. 그 동맹은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삼성은 설계를 포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다시 페어차일드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시대로 돌아갑니다. 미국을 양분해서 두 회사가 반도체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 안에 진정한 반도체 인재는 다 모여있던 시절, 전 세계 반도체 칩은 요 두 회사가 다 만들어내고 있던 시절, 또 다른 반도체 생산 칩 회사가 있을 수 없었던 시절, 그런 시절에 그거는 1960년대죠. 그죠? 60년대, 70년대입니다. 그런 시절에 소련도 이 일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후르시초프라고 부르죠. 스탈린 이후에 러시아, 소련을 이제 그러니까 소련이라고 해야죠. 소련을 맡았던 이 후르시초프는 아까 제가 미국을 쇼크에 빠뜨렸던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가가린 아시죠? 유리 가가린, 그 알렉세이 레오노프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미국을 위협하는 소련의 전성기를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후르시초프가 물론 그가 이걸 구상한 건 아니지만 아주 흡족하게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젤라노그라드라는 건데, 요게 지금 모스크바 여행 가시면 이제 추천에 나오는 도시예요. 젤라노그라드는 모스크바 북서부에 위치한 행정구다. 면적은 이렇고 인구는 21만, 13개 구를 관할한다. 전자, 반도체, 컴퓨터공학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어서 러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른다. 예, 사실 실리콘밸리가 생기기도 전에 소련이 계획했던 도시예요. 반도체란 이름으로 반도체,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이름 젤라노그라드, 예, 이걸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아까 보여드렸던 페어차일드,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그 기술을 이 당시에 소련은 몇몇 기술은 앞서 있지만 그 트랜지스터 만들고 IC를 만들었던 기술은 배워야만 했는데 소련의 가장 자존심 강한 과학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다. 왜? 스푸트니크를 우리는 발사한 나라다라고 그런 자존심을 가진 나라였는데 직접 이 젤라노그라드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관료가 이들에게 명령한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베끼시오. 미국의 그 스파이들이 가져온 내용을 그대로 카피하라는 명령이었어. 이들이 그거를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반도체는 소련의 반도체는 퇴보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젤라노그라드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반도체 역사 중에서 지금 동아시아의 반도체 생산지가 되는 역사에 이 찰리 스포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GE, 제너럴 일렉트릭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페어차일드로 GE에서 잘렸어요. 왜냐하면 GE의 그 노조에서 이 찰리 스포락의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화형식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사 분규의 일환으로, 여기 보시면 이런 모습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인형을 태울 정도로 강하게 푸시해서 노동을 강조하는 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망해버려라라고 하고 떠나서 아주 작은 회사였던 페어차일드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미국의 그 당시 70년대에는 노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타협을 할 때마다 임금이 자제가 안 될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작년도에 제일 그 말을 많이 했잖아.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임금이 올라가면 다시 임금을 올려놓는 스파이럴에 빠지면 인플레이션 조절이 안 된다. 70년대에 미국을 말해줬던
이 상황을 이 사람은 페어차일드의 담당자로서 어떻게 타개했느냐? 홍콩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처음으로 차렸어요. 그리고 홍콩,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대만 이런 쪽으로 막 나가서 동아시아의 반도체 공장을 이 사람이 다 열기 시작했고, 이 사람의 페어차일드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나중에 인텔 뭐 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말레이시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지금의 반도체 공급망에 그 길을 열었던 사람이 찰리 스포크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반도체가 이제 곳곳에서 생산되게 되는데요. 그게 미국만의 반도체가 아니라 일본의 반도체가 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모리타 아키오. 71년도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었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이부카 마사루와 함께 소니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15대째 사케의 장인 집안 아들이었던 모리타 아키오는 물리학과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와서 전혀 다른 세상의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뛰어났던 점은 뭐냐면 미국의 반도체의 그런 어떤 문제, 그게 뭐냐면 생산의 문제. 왜냐하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전을 저해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하지만 미국은 일본을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사실은 일본의 모든 핵심적인 기술을 다 막아버리려고 했는데 펜타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워싱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 그렇게 아예 다 막아버리는 것보다는 트랜지스터 세일즈맨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일본을 미국 반도체의 판매 사원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에 이 모리타 아키오가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미국의 반도체 칩을 일본에 들여와서 그걸로 제품으로 만들어서 일단 일본은 반도체의 소비 창고로서의 가치가 훨씬 클 거다라고 그거를 간파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갖고 들어서 처음으로 라디오를 만들어냈는데 그 라디오가 대히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사람을 믿고 일본의 반도체를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반도체 칩을 어떤 공장을 하고 기술을 주는 역할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수입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보시면은 음반 시장 진출해서 소니, 그 다음에 콜롬비아 영화사 인수해서 소니 픽처스 아시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도 이 모리타 아키오는 너무너무 유명한.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을 괘씸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 계기도 이 사람에게서 옵니다. 사실 실제로는 이 사람의 그 전성기는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 미국의 승승장구. 아까 제가 역사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의 역사는 미국 안에서 이런 거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 같은 나라가 그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모습들이 미국의 커다란 반도체가 주도권을 빼앗기는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미국을 탈출해서 다른 곳에서 생산을 하기도 했지만 미국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독점금지법이 아주 잘 시행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페어차일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게 어느 쪽에도 부호적인 것이 가지 않도록, 독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아주 좋은 그런 점이죠. 그 점은 저는 한국의 수많은 통신 또 많은 회사들이 그 당시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독점관리법에 대한 허술한 그런 것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횡포 있지 않습니까? 통신비 같은 것들, 이런 구조들, 이런 것들이 다 독점관리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게 너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느 한 회사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갖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일본은 그게 아니라 전후 일본의 상황도 있었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일본은 국가의 필요를 위해서 얼마든지 손해를 보고라도 어떤 기업을 키워주는
그런 그리고 독점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국가의 이익만 된다면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그 당시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와 어떻게 경쟁했냐면 처음에 NEC 뭐 그런 소니도 마찬가지지만 이 칩 생산하는 회사 D램을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로 성장할 때 그 당시에 미국 기업이 일본 기업과 대결할 때 대항한다면 80년대 중반까지 미국 기업이 완벽하게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본은 그 당시 금리가 6%인데 미국은 그 당시 금리가 21%예요. 왜 21%?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볼커 시대입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까지 가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15% 20%까지 올렸던 금리가 21%니까 이 그 페어차일드의 로이스 같은 사람이 돈을 은행에서 투자를 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투자를 받을 때 받는 금리가 18%. 소니의 모리타 아키오 이 사람이 일본 은행으로부터 받는 금리는 6%.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일본은 어떤 걸 줘요? 지원금을 주죠. 그런 돈들을 마구 몰아주던 때이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거에 빠지냐면 결국에는 점점점 경쟁에서 미국이 상대가 안 될 만큼 경쟁이 높아져서 결국 80년대 중반에 일본이 미국을 앞지를 것처럼 보였다라고 보였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의 산업을 주도했던 반도체를 일본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1990년도에는 일본의 반도체 생산이 어느 정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전 세계 점유율 70%입니다. 그때 미국은 몇 프로? 10%.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온 거죠.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에 빌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NEC라든지 간의 히다치라든지 여러 회사는 반도체 경쟁에 들어갑니다. 더 반도체 시설 투자를 앞다퉈서 더 많이 쏟아붓는 거죠. 왜냐하면 적자가 나도 은행이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금에 의해서 그냥 사업이 펑크나고 마이너스 나는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경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기술과 점점점 메모리 반도체에 쏟아부은 돈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때 미국이 각성을 하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Japan that can say no. 이거 누가 썼냐면 여기는 신타로 이시하라라고 써 있는데 이시하라 신타로라는 그 작가가 쓴 걸로 돼 있지만 이거 미국판이어서 그런데요. 사실은 일본판에는 모리타 아키오 누구죠? 이 사람이 같이 썼어요. 이 모리타 아키오가 신타로 이치로와 같이 책을 냈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The Japan that can say no. 이거고요. 부제가 뭐냐? Why Japan will be first among equals. 우리가 앞서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앞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제목을 아예 줘버렸어요. 신타로 이치하라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작가인데 주체할 수 없는 욕망 뭐 이런 제목의 책 하나로 히트를 쳐서 나중에 정치인이 됐던 정도로 선정적이고 굉장히 그런 여론몰이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거는 뭐 그럴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리타 아키오가 이 책을 썼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판에서는 자기 이름을 뺐지만 잘못했다고 말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미국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요컨대 일본의 반도체를 쓰지 않고서는 핵탄도탄의 정밀도가 보장될 수가 없게 되었고 무슨 말이에요? 일본의 반도체가 없으면 미사일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군비 확장을 계속한들 일본이 만약에 칩의 판매를 중지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고 가령 일본이 반도체를 소련에 팔고 미국에는 팔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전반적인 군사력의 균형이 일거에 뒤집힐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말을 신타로 이시하라가 했는데 이 뒤에 모리타 아키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내용을 뺐지만 그 사람의 글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게 미국을 각성하게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의 쿼터를 건드린 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때 말씀드린 패권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이대로 얘들을 놔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 발화선이 됐던 게 이 책이었어요. 그것도 모리타 학교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다가 큰 집을 짓고 정계 재계 사람들과 수시로 교제하면서 미국과의 어떤 무역과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을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국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연합이 생기게 돼요. 반도체 회사들의 연합이. 그렇게 되면서 일본을 견제해서 패권 전쟁,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있던 모든 생산 시설을 여타 국가로 이전시키는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결국 일본은 그 수많은 그 생산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서 디플레이션 30년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는 85년도 프라자 합의 80년도 하반기에 일본의 몰락이 시작됐던 이유가 이렇게 재팬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재팬 우리가 앞설 수밖에 없는 이유 이딴 식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사실상 여기까지 갔을 때 일본은 정말 대단하긴 했죠. 나중에 90년대 초에는 반도체의 90%가 일본에서 생산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상황이긴 했죠. 하지만 미국이 마음 먹었을 때 세상은 지금 우리가 봤던 세상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중국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덩샤오핑의 도강양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쇼평이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숨어서 힘을 기르라는 거죠. 앞으로 100년간은 미국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유언처럼 부탁했던 시진핑이 정면으로 그것을 깨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금융위기를 보면서 미국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뒤부터 시진핑은 중국몽을 주장하면서 너와 내가 같이 태평양을 나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아주 그 광대한 1대1로의 그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일본의 모습과 아주 흡사했다. 등소평이 말했던 100년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 빨리 이빨을 드러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는 거고 이건 사실은 트럼프 때 무역 분쟁이 시작이 아니라 오바마 때 리쇼어링이 시작입니다. 이미 오바마 때부터 그 중국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시작됐고 그 오바마의 오프쇼링 그 다음에 그 트럼프 리쇼어링 뭐 그 다음에 그 바이든의 프렌드 쇼어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니어 쇼어링 이런 것들이 말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급망을 일본에서 이동했던 것과 똑같이 중국에서 이동하려는 이 흐름인데 이 부분들이 조금 전에 일본의 이런 경로와 같은 유사한 경로를 거치면서 일본의 부분들이 이제 중국도 똑같이 됐다는 거고요. 일본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에 가능하면 시간이 좀 많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68%를 갖고 있지만 생산은 13%밖에 하지 않는 대만과 한국이 주로 생산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은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과 지금 앞에까지는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전쟁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후는 물론 이제 그 안에 소련과의 부분도 있었지만 살짝 생략했고 이제는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전쟁이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는 부분까지 오게 됐는데 혹시 된다면 그 뒷부분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왜 지금 채권이 제일 싸요? 지금 금리가 제일 높아요. 20년 만에 금리가 제일 높으면 20년 만에 가격이 제일 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인머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입니다. 매매 수익이란 건 뭐냐면 채권의 매력 중에서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야 될 매력이에요.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걸 살 때 가격이 있는 것처럼 채권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이게 매매 수익 매력인데, 작년도 주식시장 많이 하락한 중에 최대 하락을 말하는 나스닥 지수가 작년도에 38% 떨어졌는데 미국 국채가 40% 이상 떨어졌어요. 절대적으로 가격이 내려온 건 분명히 맞다라는 거고, 채권도 그런 의미에서 매매 수익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때다.